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었죠. 에너지띠라고 나와 있죠. 처음 듣는 말이에요. 물론 에너지라는 말은 아는데 띠는 처음 들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띠를 왜 설명하냐면 학습 목표가 이래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도체 그리고 부도체, 절연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 세 가지 물체에 대해서 왜 얘네들은 전기적으로 보았을 때 전류를 잘 흐르는 것은 도체예요. 흐르지 않게 하는 거는 절연체 그리고 반도체. 흐르게도 하고 안 흐르게도 하는 녀석 반도체는 왜 그런 독특한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에너지띠 구조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 에너지띠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추가하자면 이 에너지띠 구조를 설명해서 세 가지 물체에 대해서 도체, 절연체, 반도체에 대해서 전기적 성질, 전류가 잘 흐르냐 안 흐르냐의 성질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띠틈이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의 맥락입니다. 지난 1학기 때 복습 한 번만 해볼게요. 만약에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원자의 전자를 그리게 되면 보통 이렇게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지난번 우리가 수소 원자 모형을 배웠을 때 아예 플러스 원자핵 자체는 그리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전자의 포인트를 맞춰서 전자가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에 존재할 수도 있고 높은 숫자의 껍질로 갈수록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다만 여기에는 결코 있을 수 없고 에너지를 흡수하면 점프 혹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또 전자가 내려오게 되면 에너지를 방출한다, 빛으로 방출한다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 요 라인 하나, 요 라인 보입니까? 요 라인 하나? 요 라인 하나 그렸다는 얘기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이 레벨에 있다. 여기에 있다. 13.6 일렉트론 볼트 기억날 겁니다. 그게 숫자로 표현되지만 지금 숫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분포될 때 이 정도의 에너지 크기다, 좀 더 높다, 그리고 조금 더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기억할 겁니다. 그럼 오늘 내용의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1, 2, 3번 껍질은 없어요. 지울 겁니다. 이거 전자를 그리지도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교과서에는 없지만 요것만은 넣을게요. 원자핵이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원자가 한 개. 그러면 그에 딸려있는 전자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는데 그 원자에 딸려있는 전자가 한 개라고 가정할게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걸 수소라고 보지는 마세요. 그냥 하나 있는 어떤 원자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하나 있을 때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요 눈곱만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원자핵 하나에 전자 하나를 거느린 어떠한 원소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만약에 원자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모였어요. 원자에 두 개가 모이고 그러면 여기다가 써볼게요. 원자 두 개에다가 그 거느리고 있는 전자가 두 개가 만나겠죠. 그럼 전자 한 개였지만 그러면 이때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는 전자가 여기 있는 게 똑같이 두 개니까 포개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요. 겹쳐서 그리면 되겠지요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가 갖는 에너지의 크기가, 에너지 준위가 서로 중복되는 일은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전자는 서로 반발을 합니다. 마이너스 전자끼리 반발하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 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없고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지 않고 한 줄 그리고 약간 차이나게 두 줄 그립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 차이가 미세하게 갈라져요. 만약에 얘를 숫자
1이라고 볼게요. 에너지의 크기를. 그러면 여기도 숫자 1을 쓰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거는 1.2 이런 식으로 숫자의 차이가 미세하게 갈라진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물론 선생님도 마이너스 써야 되는 거 알고 더 다른 숫자를 써야 되는 거 알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던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원자 3개가 모여요. 그리고 오늘 아까 2학년 3반 수업할 때도 글씨가 잘 안 써졌고 선생님도 수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미안합니다. 전자가 3개가 모이면 이때 그림은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해 볼까요? 2줄이었으면 여기는 석줄이 나오겠죠? 전자 간 에너지 준위가 또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원자가 더 많은 개수의 원자들이 모였다면 N개 또 전자가 또 N개만큼 모여게 되면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라는 거를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카메라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틀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전자가 N개씩 모이게 되고 그 많은 것들이 모여 있으려면 이거는 기체는 결코 아니겠네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도체, 절연체, 반도체는 모두 고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체는 교과서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체는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많은 원자들을 거느린다 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보가드로 수는 10의 23승 제곱입니다. 10의 23제곱. 굉장히 많은 원자를 거느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개수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게 됐습니까? 전자들이 그만큼 많으니까 촘촘하게 막 미세하게 갈라지는 전자들의 개수를 10의 23제곱개만큼 그리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칠판을 볼 때는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내가 분필로 칠을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은 가까이서 보니까 여기가 미세한 틈으로 그린 것을 의도하고 그랬지만 멀리서 보게 되면 하나의 덩어리로 보일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뭐냐? 이것은 수많은 가지가 달려있는 미세한 선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의 띠로 보인다는 거예요. 띠. 밴드로 보인다는 거예요. 밴드. 그래서 띠의 형태를 띈다는 말이 오늘 수업의 에너지 띠 구조화의 그 띠가 이 띠입니다. 고체에서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띠 형태를 띈다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럼 왜 띠 구조를 구하냐? 왜 띠 구조를 띠느냐? 아까 얘기했죠. N개만큼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각각의 에너지 준위가 겹치지 않게끔 촘촘한 간격으로 나열하다 보면 너무 빽빽해서 마치 하나의 띠로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화학에서 우리가 배울 때 원자 번호 3번입니다. 리튬. 그러면 전자 이 그리죠. 그럼 화학 반응에 개입하는 화학 반응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전자는 바로 안쪽에 있는 전자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원자가 전자라는 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얘를 잃거나 얻는 것이 화학 반응이죠. 그러면서 결합을 하죠. 그것처럼 띠도 얘가 지금 띠를 이룬다고 가볼게요. 띠를 이룬다고 보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않겠죠. 띠를 이루게 되면 어떤 띠, 또 어떤 띠, 또 어떤 띠 이렇게 그리지 않을까요? 아까는 선으로, 라인으로 했던 에너지 준위가 띠 구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띠는 바깥쪽에 있는 띠도 있을 수 있고 안쪽에 있는 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에 개입하는 게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인 것처럼 자유전자로서 가능성을 갖고 있고 또 외부로 출입함으로 인해서 안쪽 전자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게 바깥쪽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포인트는 이 바깥쪽에 있는 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따라서 안쪽에 있는 띠 두 개는 의미가 없어요.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플러스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밑에 전자가 묶여있는 플러스 원자에 있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이 띠를
위에다 그리지 않고 밑으로 내려올게요. 그러면 이 띠를 빨간색으로 그렸었지만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 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작가 전자의 그 원작가의 의미를 갖고 원작가 띠라고 합니다. 원작가 띠에는 전자가 아까 말한 대로 막 갈라지니까 전자들이 존재하겠죠. 매우 많겠지만 선생님은 4개만 그리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얘가 나가게 되면 원작가 띠에는 빈 공간이 생기는 건데, 만약에 나갔다고 쳐볼게요. 여러분 생각에 전자가 멀쩡하게 있다가 평 하고 탈출을 했다고 봅시다.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탈출이 가능했을까요? 이 에너지 축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1번 껍질에 있던 전자가 2번이나 3번으로 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빛으로 받든 다른 경로로 받든 에너지 흡수하면 들떠서 높은 상태로 올라가죠. 그것처럼 원작가의 띠에 있던 전자들도 점프를 해서 도약을 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명칭 하나만 얘기할게요. 전자가 빠져나가면 여기는 공간이 생기겠죠. 빈자리가 생기겠죠. 근데 빈자리인지 확인하게끔 하려면 우리는 점선 같은 걸로 이렇게 테두리를 그려놓으면 아, 원래 전자가 있었는데 빠져나간 자리야 라고 말하겠죠. 이 명칭을 얘기를 할게요. 얘 이름은 양공이라고 말합니다. 양공. 양의 성질을 띠는 홀, 구멍이다 라는 뜻입니다. 양공. 여기 좀 글씨가 겹쳤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돼요. 화학에서도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이온이 되는 것처럼 전자가 빠져나간 이 위치를 양공이라고 그러고 플러스의 성질을 띠게 되죠. 양이온전. 그래서 양공이라고 이름합니다. 영어로는 홀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다 양공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설명이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지울게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오늘의 결론 부분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가왔어요. 그래서 좀 지우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다가 절연체 그리고 도체, 세 번째는 반도체, 이 세 가지 물질에 대한 혹은 물체에 대한 에너지 띠 구조를 지금부터 그릴 건데 하나하나 순서대로 그려서 나갈 겁니다. 그럼 절연체 그려볼게요. 절연체는 당연히 원작가 띠가 존재할 것이고, 도체에서도 원작가 띠가 존재할 것이고, 반도체에서도 원작가 띠는 존재합니다. 이 밑에 있는 거 전부 다 원작가 띠예요. 또 반복해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만약에 다음 띠로, 그 상위에 있는 띠로, 에너지 준위가 상위에 있는 띠로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윗띠, 원작가 띠의 그 위에 있는 띠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띠라고 말을 합니다. 원작가 띠 위에 있는 띠 이름은 전도띠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화학 반응할 때 얘가 나가면 그때서부터는 좀 자유로워진다고 그랬죠. 왜냐면 전자를 주고받을 게 때문에 원자의 구석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거죠. 그것처럼 원작가 띠에서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슝 하고 점핑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얘는 자유로운 신분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자유전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자유전자가 원작가 띠에서 구속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유로운 전자이군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자유전자가 어느 에너지의 분포를 갖냐면 지금 전도띠가 가리키고 있는 이 에너지의 분포를 준위로 갖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띠로 올라올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부터 자유전자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띠의 특징은 뭐냐? 전도띠는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띠입니다. 따라서 도체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전도띠를 그리겠지만 자유전자가 많다는 거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떠냐? 전도띠의 전자가 바글바글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절연체는,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지금 재난문자방송이 스톱돼 버렸어요. 아 참. 자 그러면 다시 절연체,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없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갈 수 없다가 맞겠죠. 논리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점프를 할 수가 없답니다. 선생님 왜 점프 못해요?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그 이유는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 요만큼의 간격이 있죠. 에너지 차이가 생겨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띠 틈이라고 말해요. 띠틈. 띠와 띠 사이의 간격을 띠틈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밴드 갭이라고 해요. 밴드 갭. 근데 이 띠틈이 에너지 준위 차이가 작은 게 아니라 커요. 에너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띠틈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전자가, 원자가 띠인 전자가 웬만큼의 에너지를 받지 않는 이상 여기서 여기로 원자가 띠의 전도띠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비닐, 고무, 플라스틱 등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고무, 비닐, 플라스틱과 같은 절연체들은 이 틈 사이의 크기가 너무 커서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올라갈 수 없으므로 전도띠에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없다가 답이라는 거죠. 이게 에너지띠 구조로 설명한 절연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도체는 어떨까? 도체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지금 원자가띠라고 그랬죠? 원자가띠라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구조상 띠의 에너지 분포의 구조가 이렇게 전도띠와 원자가띠가 붙어 있습니다. 겹쳐 있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들은 쉽게 경계가 없으므로 전도띠로 갈 수도 있고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왕래가 자유로워요. 한 덩어리에 뜹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지 않아도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 그 자체가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됩니다. 그 자유전자가 어떨까요? 매우 많겠죠. 매우 많습니다. 마치 이렇게 보면 돼요. 큰 강이 흐르고 다리가 없어. 그러면 전자들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비교해서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땅과 땅이 맞닿아 있고 경계가 없어요. 담벼락도 없습니다. 너무 자유롭게 왕래하겠죠. 그렇게 생각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되는 게 비유는 비유일 뿐 실제로 물리학에서 말하는 정확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띠틈을 가지고 설명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도체는 띠틈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매우 크고 여기는 어떻다고? 띠틈이 0이다 라고 말하면 돼요. 띠틈이 없어요. 그러므로 도체에는 전도띠의 전자가 바글바글 하기 때문에 우린 얘네들 다 뭐라고 부릅니까? 자유전자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럼 이제 도체 설명이 끝났고 반도체 설명하겠습니다. 느낌이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반도체는 아마도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라고. 반도체는요 원자가띠와 그 위에 있는 전도띠의 차이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띠틈이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없는 건 아니고 0은 아니고 아주 작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전자들, 원자과 때에 있던 전자들이 약간의 에너지만 공급받으면 쉽게 전도띠로 점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자유전자처럼 행동한다라고 말하고, 더 고유한 말로 말하면 전도띠에 전자가 존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자의 개수들과 도치일세 전자의 개수들을 비교할 때 누구의 자유전자 혹은 자유처럼 행동하는 녀석들이 더 많으냐? 도체가 훨씬 많죠. 얘는 일부가 가는 거고요. 여기는 그 자체가, 모든 전자 그 자체가 바로 다 자유전자화 될 수 있는 거니까 자유전자의 개수는 얘가 훨씬 많죠. 전류를 정말 잘 흐르게 하는 건 도체. 전류를 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흐르게 할 수 있는 건 반도체. 아예 전류 자체를 못 흐르게 하는 건 전원체입니다. 여기까지 설명 이해가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들 댓글. 선생님, 진도는 거의 다 끝났어요. 오늘 해야 될 목표는 거의 달성했는데 아까 양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양공을 그리시오 라고 하면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여기도 양공이 되고 여기도 양공이 되고 양공이 되겠죠. 실제 양공을 이렇게 많이 그리진 않아요. 이걸 양공이라고 그러고 양의 성질을 띱니다. 따라서 어떻게도 그리냐면 어떤 책들은 빈 구멍으로 그리지 않고 아예 플러스라고 쓰기도 해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 반도체는 전도띠의 전자도 중요하지만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가 여기에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입자지만 얘는 여지가 있죠. 새로운 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또 다른 전자들을. 그래서 얘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에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있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중요한 메인 테마는 여기서 끝나기로 하고요. 줌 다시 한번 접속해 볼 테니까 줌 성공하면 여러분 초대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이따 줌에서 만날 친구들은 줌으로 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모두 안녕.